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가자 지구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최후 통첩을 한 뒤 처음으로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대대적인 지상군 투입은 아니고 국지적인 소규모 군사작전이지만 교전은 치열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도 북부 국경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샘 공습에 가자 지구의 하늘에는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첫 지상군 군사작전도 진행됐습니다. 소규모 보병부대가 급습해 16시간 동안 인질수색과 하마스 소탕작전을 수행했습니다. זאת רק ההתחלה. אויבינו רק התחילו לשלם את המחיר. 북부 국경에선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교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국경 침투를 시도하던 헤즈볼라 무장 세력들을 드론 공격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온건파 주도의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 16명을 사살하면서 지역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من استعداد مئات الآلاف من الشعب اليمني من المجاهدين للذهاب إلى فلسطين والمشاركة لإخواننا في جهاد عدونا وعدو الأمة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끌려간 민간인이 120명에 달하고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고난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피난길에 오른 주민 수가 수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리전이라며 대피령을 따르지 말라는 하마스 측의 요구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 위까지 살림살이를 실은 차량들이 도심을 빠져나갑니다. 트렁크에 우겨 타고 타지 못하면 매달려서라도 떠납니다. 일부는 당나귀를 타고 이마저도 없는 이들은 걸어서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살포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대피 권고는 역겨운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피난을 막고 있습니다. 인간 방패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어린 인질들을 돌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측이 무참히 살해당한 아기 사진을 공개한 뒤 맞대응 성격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내린 대피령에 대해 이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인도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는 겁니다. 유엔은 물론 우방국들조차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자 지구에 민간인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르는 와중에도 가자 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은 계속됩니다. 수많은 사상자로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스라엘이 24시간 내 110만 명 대피 명령을 내리자 유엔과 유럽연합은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Even wars have rul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must be respected and upheld.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대피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조차 국제사회 지적에 공감하며 가자 지구의 민간인 안전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Our focus now is on helping to create safe zones, and we're doing that with the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우려가 커지자 이스라엘은 대피 시한을 11시간 늘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까지 피난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현지 전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우리 군이 나섰습니다.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러스는 우리 국민 163명을 태우고 오늘 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 장병들이 수송작전에 쓸 물자들을 기내에 싣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컨디션 관리 특히나 물 많이 드시고. 수송기 유도와 대테러 임무를 맡은 공정통제사 CCT 대원들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술 요원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술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우리 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이스라엘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대형 장거리 여객기 A330을 기반으로 제작돼 최대 300명의 사람과 47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한 시그너스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해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220명을 태우고 오늘 새벽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피해 귀국길에 오른 교민과 관광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8시간 비행하는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그너스는 오늘 밤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450여 명이라며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에서 임명직 당직자 모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의를 수용하며 개혁정당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내홍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의 전격 사퇴 약 1시간 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이후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메시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모두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과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등 총 8명으로 김기현 당대표와 윤지혁 원내대표 등 선출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입니다. 김 대표는 오후 4시가 지나 이들의 일괄 사퇴를 수용한다며 개혁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게 더욱 분골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들과의 1대1 면담을 통한 혁신한 여론 수렴에 나섰는데 일부 의원들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국정기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배경엔 당 내부에서 터져나온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책임이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며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내 다수는 김 대표 사퇴에 이은 비대위 전환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지도부에 이 선거에 계획하고 만들었었던 그분들이 의원이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에 따라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지만 당내에선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당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대위 전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거리돼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후임 인선과 혁신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 총선 전략과 공약 등을 마련할 혁신기구를 발족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 참패를 두고 어떤 쇄신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국민의힘과는 정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신이 없었는데 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후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직전과는 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매주 서너 번 출석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는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오늘은 황민지 기자가 이재명 대표의 여전한 사법 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단식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결과는 17%포인트 차이 낙승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가까운 수사에도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보선 선거 승리까지 당 안팎에선 지도력 논란을 불식시키고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재판 중인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까지 3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기소되면 이 대표 재판은 5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매주 서너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등 당내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당대표가 국회가 아닌 법원에 있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더욱이 이들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대장동 비리 의혹만 해도 검찰 수사 기록만 10만 페이지, 책으로 200에서 300권 분량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정자동 개발 비리 등 또 다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자신이 살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의 공세를 예견할 정도. 이 대표가 구속위기와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내 균열을 일단 딛고 일어서는 모양새지만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까지 모두 극복해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이어졌죠.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른바 교권 4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뒤 4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 건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어려움을 처해 있다며 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소나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오전에 내린 비로 흠뻑 젖은 국회 앞 대로를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달 21일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 중단됐던 토요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렸는데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교육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권 4법에는 교원이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가 뭔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아 학부모들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여전하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게 과연 아동학대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교육부는 아동보호단체 우려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단체는 오는 28일에도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 저출산의 여파로 농어촌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흉물이 된 폐교가 전국에 350곳이 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6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만큼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해결 방안 짚어봤습니다. 우선 폐교를 막는 것이 최선일 테고 여의치 않다면 폐교를 잘 이용하는 게 차선일 텐데요. 먼저 방치된 폐교 상황부터 김태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학교 건물도 운동장도 온통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된 폐교입니다.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면 어두워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강원도에도 경상북도에도 정문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흉물스럽게 변한 폐교가 수두룩합니다. 저희가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충분히 되죠. 독도 체험 연수원이라고 해가 저래 했다. 지금 현재는 뭐 의대도 모르겠어요. 개발이 됐으면 좋지요. 전국의 폐교 1,335곳 가운데 미활용 방치 폐교는 전체의 26.8%인 350곳이 넘습니다. 섬마을 폐교를 고양이 보호센터로 활용하거나 농어촌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리적 한계나 법적 분쟁 등으로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전남교육청은 폐교 매각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만 매각을 해왔어요. 법인이나 단체, 개인까지 확대해서 매각을 추진할 예정으로. 3,6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전국의 미활용 폐교가 이렇다 할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보셨듯 방치된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교 이전에 학교를 살릴 수 있다면 해당 지역에도 활력이 되겠죠.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 학교가 되더니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가득 채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수업을 마치면 학교 강당에서 테니스를 즐깁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이 산골 학교의 각종 체험 활동은 도시 학교보다 2배 많습니다. 숲에 가거나 등산 가거나 이런 식으로 놀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폰은 안 하거든요. 이 학교는 15년 전쯤 전교생이 9명으로 줄었는데 산골 체험을 강화하면서 폐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 40명 가운데 39명이 도시에서 귀촌했거나 산골로 유학을 온 학생들입니다. 4년 전부터 꾸준히 전교생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모두 오케스트라 단원인 포항의 한 중학교는 먼 지역에서도 통학할 수 있는 자유학구제를 도입했습니다. 외지 학생이 전교생 138명 가운데 70%에 이릅니다. 오케스트라 하려고 이 학교 온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선후배랑 사이도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개교 100년 만에 폐교 위기를 맞았던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주택 제공을 포함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이들하고 자연 속에서 좀 지내보는 경험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정서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농촌의 특수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마련하면서 폐교 위기였던 학교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중국이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서울거리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관광 흐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단체 여행보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핫플레이스를 찾는 등 개별 관광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의 카페거리. 중국 관광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긴 했는데 중국인들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보통 이제 사진 촬영 위주로 인스타나 뭐 이런 데 게시하실 거 이제 촬영을 많이 하시고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8월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5만 9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15% 증가했고 올해 1월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행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명동과 면세점 등에서 명품이나 화장품을 싹쓸이하는 쇼핑을 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명 음식점과 카페 등을 찾고 있습니다.
小众艺术家的一个店铺在这边，然后也有很多很好吃的东西，所以会比较想要来这边逛。 실제로 면세점의 올해 8월 외국인 매출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오는 관광의 주제들이 있고 목적들이 있어서요. 음식이든 사찰이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 형태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여행 위주로 전환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여행업계 전략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무인 점포가 증가세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손님이 직접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알아서 계산되는 AI 편의점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 건지 지선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QR코드를 찍자 게이트가 열리고 물건을 골라 그대로 빠져나오면 그 순간 결제가 자동으로 끝납니다. 직접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기존 무인 매장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QR 찍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서 그 점이 가장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천장에 달린 60여 대의 카메라가 행동과 손 동작을 인식하고 진열대에 있는 센서가 무게 변화를 측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초코바를 한 움큼 집었습니다. 카메라로는 수량이 몇 개인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무게 센서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물건을 구매를 했다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나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 너무 커서 좀 놀라웠어요. 최근엔 카메라 설치 비용이 많이 낮아졌지만 2D 카메라의 하나하나의 가격 자체가 3D 카메라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사실 적어도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편의점에 비하면 초기 시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 밖에도 매장 입장 시 등록 방법이 다소 번거롭고 환불이 복잡하다는 단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지나가던 길 광화문 월대가 내일 시민에 공개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철거된 지 100년 만에 복원되는 건데요. 광화문 복원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1866년 고종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궁궐 앞에 넓은 계단 월대를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지나다닌 길로 백성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녔지만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돼 내일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광화문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인데 일제 순환을 겪은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 복원 사업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픈 과거들을 또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고 더 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밖에서 왕이 들어가는 그 길목을 민간인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엄청 영광이고 행복한 일이지. 월대가 복원되면서 임금이 지나다녔던 길을 장식하던 동물조각상 2점도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였던 광화문 현판도 고증을 거쳐 검정색 바탕에 금빛 글자로 새로 내걸립니다. 문화재청은 내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월대 복원과 광화문 현판 복원 교체를 알리는 기념식을 여는데 인근 도로는 오후 3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전남 순천만에서는 올 봄부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이었는데 개장 6개월 만인 이번 주 그 목표를 달성하더니 목표 수익금도 이미 120%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말 폐막을 앞두고 900만 명 돌파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노관규입니다. 네. 우선 축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시장 이전에 또 조직위원장으로서 네. 그리고 정원을 만든 사람으로서 성공에 대해서 이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800만 번째 관람객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네. 올 여름이 지나치게 덥고 또 장마가 지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한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역사의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확인하고 얘기를 하시냐. 네. 야, 유럽보다 더 좋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도시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완성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축구장 800개 규모의 정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유럽을 아마 벤치마킹하지 네.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큰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160만 평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네. 네. 사실은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지자체 장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지금 국가기관단체까지 합쳐서 480군데가 왔고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약 한 80%인 180군데 이상이 오셨거든요. 거의 다 찾았다고 보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오셔서 보시는 게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정원을 시내 곳곳까지 끌어들이는 게 쉽지 않는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규모와 완성도를 보고 많이 놀라시거든요. 네. 우리는 이게 수단이지 뭐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예. 국민소득이 35,000불 정도 되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영업 비밀을 아주 세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도 벤치마킹을 하다가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지자체장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 아무래도 경제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주변 상권도 살아나겠지만 기업들도 꽤나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행사를 잘 치렀다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됐고요. 네. 또 기업이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순천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자체들까지 다 같이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고 있죠. 네, 다음 스텝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이제 이달 말이면은 이 박람회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 넓은 부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정부하고 미리 지금 상의를 해서 해놓은 것들이 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문화의 옷을 입히는 거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 창의성과 솜씨들이 좋은데 이상하게 웹툰 애니메이션만 미국과 일본에 뒤져 있거든요. 네. 우리 지역 대학에 세 군데가 다 관련 학과들이 있고 지금 글로컬 30에 전남에서는 순천대학이 유일하게 지금 거기에 예비 지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지금 중심적인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정원을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멋지게 문화 옷을 입은 순천의 모습을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원과 애니메이션의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전남에서 경남을 잇는 이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이 사업도 굉장히 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위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순천이 중간에 딱 있게 가운데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 벨트에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도 또 구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옛날에는 수도에서 이제 수도권 벨트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돈과 사람과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네.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서해안 벨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안 됐어요. 예. 유일하게 이 문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남해안 벨트인데 그중에서도 저희 시가 처해 있는 곳이 여수, 광양, 뭐 남해, 하동 이렇게 영남권까지 다 합쳐서 딱 센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수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도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는 기업과 젊은이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는 문화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 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8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기 때문에 이제 단풍도 또 있거든요. 네. 1000만 기대해 보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한데요. 네. 지금 그거는 섣부른 예측 같고요. 대신에 네. 순천만에는 너른 갈대와 함께 또 흑두루미가 곧 오기 때문에 네. 아마도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와주시면은 네.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과 경치들을 느끼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또 흑두루미가 굉장히 장관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관교 순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이 컨테이너 1000개에 달하는 북한 군수물자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는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 거래는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직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초 촬영된 북한 나진항 부두에 20톤짜리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며칠 뒤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서는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온 러시아 선박이 포착됐고 그 옆에는 북한에 보낼 화물을 싣는 또 다른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두나이항에서 열차로 옮겨진 컨테이너가 향한 곳은 우크라이나전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흑해 인근의 티오레츠크 탄약고. 미 백악관은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물자를 공급받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e use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특히 북한 컨테이너가 두나이항에 옮겨진 9월 12일은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방러 기간 동안 미 항공모함에 대항할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를 시찰하면서 첨단 기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기 거래를 부인했고 북한도 황당무계한 모략이라는 성명을 내며 발뺌했지만 북러 간 군사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패전 자초한 공감 재료 공약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빌라를 아파트로, 이 대표적 빌라촌으로 꼽히는 이 강서구의 빌라를 대규모 아파트로 재개발하겠다는 대표 선거 슬로건이었죠. 하지만 이 공약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서 선거 참패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서구 24만 4천여 가구 중에 14만 가구가 전월세 임차인인데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더라도 빌라 세입자들이 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빌라가 많은 강서구 화곡 본동, 이 화곡 1동에서 김태우 후보는 진교훈 후보에게 20%포인트 넘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주로 강서구의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로 이 낙후된 골목시장이나 이 빌라촌 등 열세 지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주택 모두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데군데 골목골목 다녀보니까 기가 막혀요. 야, 강서에 사는 주민들 얼마나 주거 여건이 나쁜데 재건축 재개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 집토끼를 놓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마곡도시 개발 사업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가양 1동조차 16.2%포인트로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1.2%라는 가장 높은 지지세를 보인 곳이고 김태우 후보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얻은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높은 50%대 지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공감 없는 공약만이 패배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선거운동 와중에 후보도 어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죠. 예, 김태우 후보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이 세금 40억을 두고 선대위 출정식에서 애교 있게 봐달라 이렇게 어리광 섞인 농담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40억은 벌어들이기 위한 수술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 김 후보가 이 법원 판결로 자리를 물러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데 이 당 지도부는 김 후보를 다시 출마시키고 김 후보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 강서구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큰 선거는 아닌데 사실 이제 지도부들끼리 맞붙으면서 중앙선거가 돼버렸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를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참패 이후에 지난 4일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책임론, 수습론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혼돈해 보였습니다. 결국 수도권 선거에 대한 위기감으로 책임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패전 자초한 공감 제로 공약의 느낌표는
국민 없던 국민의힘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가 이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참패 이후에도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제라도 이 국민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이 와중에 집안 싸움입니다.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도부인데 이 며칠간 이 두 사람의 설전이 더 많이 부각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 안철수 의원 선거 유세 욕설이 두 사람 싸움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예,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지면 안철수 막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자 그 다음 날에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을 제명하자고 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막말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응수했고 안 의원은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까지 하겠다면서 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악연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두 사람 악연 2016년 20대 총선 때 이 서울 노원병에서 서로 맞붙으면서 악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되기도 했었는데 대선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20대 박근혜 퀴즈로 불린 이 전 대표를 20%포인트 차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른미래당으로 한솥밥을 먹다가 2018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안철수 의원 2017년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가 비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자신의 측근인 김근식 교수의 공천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9년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직위해제 징계를 내립니다. 원래 뭐 이런 부당한 징계 또는 이제 과한 징계라는 거는 하는 쪽이 오히려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애매한 걸 당해서 좀 기분이 뭐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해 말 바른미래당이 분당될 때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미국에서 귀국해서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갈라섰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세훈 후보를 밀었었죠. 또 2022년 지난 대선 전후로 각각 국민의힘, 국민의당 대표로 합당한 이후에도 서로 수위 높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톰과 제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이 와중에 집안 싸움의 느낌표는 국민 심판 6개월 앞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전 대표와 안 의원은 10년 전에 이 정치권에 발을 디디면서 이 보기 드문 이과형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선대위 상임 고문을 했던 안 의원은 쇄신책 대신 이 전 대표를 걸고 넘어졌고 이 전 대표도 집안 싸움을 확전시키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슬로건이었던 이 힘 있는 여당은 민심의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집안 싸움 대신 이 힘 있는 여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축구 대표팀의 튀니지전에선 단연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해결사였습니다. 네, 뛰는 위치를 바꾸면서 경기의 내용이 확 달라졌는데 성민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란한 드리블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날카로운 패스. 후반전 이강인은 과감했습니다. 직접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선 골문 구석을 노려 골망을 흔들었고 2분 뒤엔 박스 안에서 공을 지켜내며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A매치 데뷔골과 2호 골입니다. 4대0 대승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제가 골잡이는 아닌 것 같아요. 헤트트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골 욕심은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이 경기 중엔 이강인의 플레이에 변화의 포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반만 해도 뒤로 쳐져 빌드업에 주중하다 공을 끌거나 고립됐지만 이재성과 자리를 바꾼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특유의 드리블과 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감독님도 그거를 오케이 해주셔서 경기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도 이를 주문했습니다. I said at halftime, I said we need to continue this way, but we need to get into the corners of the game. So we need to get behind their back five. 에이스 공백을 완벽히 메운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 오는 17일 베트남전에서도 또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단색화 거장으로 불리며 한국 현대미술의 상징과도 같았던 박서보 화백이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박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앞당기면서 세계 미술의 정상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이 오늘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홍대 미대에서 공부한 박화백은 격변의 시기였던 1950년대 추상미술을 이끌었고 수도승이 수행하듯 무수한 반복 행위로 수많은 선을 긋는 묘법을 통해 비원함을 표현한 단색화로 한국 현대미술의 획을 그었습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거지. 자기를 최대한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게 서양 미술이거든. 내가 즉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단색화로 한국 미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우뚝 세운 박화백은 자연의 색을 통해 사람 마음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색채가 인간을 치유하는데, 정서를 치유하는데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자연의 색을 유인하는 겁니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과 프랑스 퐁피두 센터 등 세계 유명 미술관들이 작품을 소장하고 묘법 작품은 홍콩 소더비 경매에 25억 원에 팔리는 등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2021년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지난 2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고인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고 싶다고 말하며 최근 프리즈 서울의 휠체어를 타고 참가할 정도로 투병 중에도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죽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무덤 속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17일 오전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현재 서울의 비는 잦아든 상태인데요.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요란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의 5에서 30,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동부와 영서, 충북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과 안개가 물러가고 내일 오후에는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서해안과 영동, 경북과 제주 지역에서는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2도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날이 많이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4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